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저절로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용기만이 삶을 바꿔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족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다. 힘들 땐 가족이 있어 든든하다. 이 말만큼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문장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이에게 그 말이 진실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은 든든한 보호막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정혜님에게 가족은 바로 후자의 의미였습니다. 정혜님의 이야기는 1960년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에 흙냄새가 실려오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우던 평범한 마을. 겉으로 보기에 그 집도 평범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절어 있었고 술 기운에 집안은 언제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시달렸습니다. 손에는 늘 남의 집 빨래로 인한 비누물이 배어 있었고 얼굴에는 늘 걱정과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정희가 느낀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아버지의 고함도 어머니의 한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빠, 5살 터울의 김태우였습니다. 이웃들은 태우를 두고 늘 칭찬했습니다. 인물이 훤하다, 앞날이 창창하다, 부모님 효자일 거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전혀 다른 얼굴로 비쳤습니다. 그 눈빛, 그 행동, 어린 동생에게 집착하는 기묘한 기운. 정희는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혼자다. 정희는 자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고 어머니는 늘 두려움에 갇혀 있었기에 누구도 정희의 눈빛을 들여다봐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사정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면 좋을 게 없다는 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으니까요. 정희는 집안에서도 마을에서도 심지어는 어머니 곁에서도 늘 외톨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이 외로움과 두려움이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그게 정혜님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 긴 여정입니다. 아직 소녀였던 한 아이가 자신의 집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결국 자유와 희망을 찾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는지. 정희님이 태어난 곳은 경북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가 뚫리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1960년대 그 시절에는 마을 어귀마다 소주 끓이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들판을 뛰놀며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정희님의 집 안만큼은 늘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불같고 고집이 셌습니다. 하지만 술을 입에 대면 그 성격은 곱절이 되어 집안을 휘저었습니다. 하루라도 술에 취하지 않는 날이 드물었고 취기가 오르면 고함과 욕설은 기본이었으며 때로는 손찌검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정희의 눈에는 아버지가 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저녁에 술 냄새가 풍겨오면 몸이 먼저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늘 시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빨래를 받아 하루 종일 손이 물에 불어 터져 있었지만 번도는 고스란히 아버지 술값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꾹 참고 살았습니다. 애들 때문에 견뎌야지 늘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린 정희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안쓰럽고도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더 힘들게 만든 건 오빠였습니다. 5살 위의 태우는 마을에서 소문난 총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어른들은 태우를 두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또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 집 기둥은 태우다라고 늘 떠벌렸습니다. 문제는 그 칭찬 뒤에 가려진 그림자였습니다. 태우는 어린 정희에게 이상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 같았습니다. 내 동생 귀엽다. 우리 정희 예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과 행동이 점점 기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너무 꼭 껴안는다든지 이유 없이 방 안에 따라 들어온다든지 어린 정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내가 잘못 본 거야. 내 오빠는
그냥 장난하는 거야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나도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사이 좋으니 보기 좋다 그렇게 말하며 태우의 등을 두드리고 술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차가운 벽 안에 갇힌 듯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공포가 가족에게는 오히려 사랑으로 포장되어 칭찬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마을 친구들과 어울려도 늘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은 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참유자 아들 둬서 좋으시겠다라고 말할 때면 정희는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제 진짜 두려움을 보지 못해요. 어린 시절에 정희는 늘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다.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심지어는 어머니 곁에서도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미 어른보다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10살 남짓이던 아이가 매일같이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 두려움 속에서 숨쉴 수 있었을까요? 정희는 그저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정희가 들려주는 어린 시절의 공포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침묵과 체면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공기였고 그래서 정희는 더욱 철저히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가 10살을 넘기면서 오빠 태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던 행동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린 동생을 향한 태호의 시선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듯 지묘했고 행동 하나하나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짱을 억지로 끼거나 방 안에 따라 들어오는 정도였습니다. 정희가 싫다고 밀쳐도 태호는 웃으며 동생이 왜 이렇게 까칠해? 오빠랑 좀 친하게 지내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가 잠자리에 누우면 몰래 다가와 이불 끝을 잡아당겼고 이유 없이 끌어안으며 괜찮아, 오빠잖아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미 몇 번이나 말을 해봤지만 어머니는 늘 고개를 저으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조용히 지내라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 두려움이 번쩍거렸습니다. 어머니 역시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더 심했습니다. 술이 오르면 태호를 어깨에 메고 내 아들 우리 집 기둥이다라며 자랑했습니다. 정희가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어도 아버지의 그 소리만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자랑과 웃음소리가 정희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절망이 그 순간마다 선명해졌습니다. 정희는 점점 침묵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밖으로는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태호의 행동은 마치 아무도 없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빠가 동생을 챙긴다고 칭찬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형제애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의 방, 자신의 집,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절망이었습니다. 정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두 겹, 세 겹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벽을 세우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냥 꿈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지금 여기 없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쪼개지 않으면 그 순간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의 정희에게 가장 큰 상처는 사실 오빠의 행동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아팠던 건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조차 두려움에 갇혀 눈을 돌렸고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마을은 침묵했고 누구도 아이의 눈빛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세상은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기엔 너무 가혹한 진실이었지만 그것이 정의가 살아남기 위해 배워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의의 삶에서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고 가족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고 정의는 어린 나이에 홀로 그 지옥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의가 12살을 넘기던 무렵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명절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온갖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친척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따뜻한 한가위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정의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밤, 정의는 혼자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 놀던 모습과 달리 정의는 늘 방 한쪽에 가만히 웅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이 유일하게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빠 태우는 모두가 술에 취해 웃고 떠드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잠깐 나와봐. 태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치밀어 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른들이 있었고 마당에는 친척들이 북적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의 방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바람만 스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여야 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희는 점점 스스로를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을 지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마음을 분리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자신을 쪼개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은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침묵 속의 공포는 정희의 어린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정희는 살아남았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지워가며 기억을 덮어가며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조차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보며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어머니가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마저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웃고 오빠를 자랑했습니다. 형제가 우애가 좋다는 말이 오갈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 묻힌 자신의 울음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명절은 정희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어린 소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게 된 것이지요. 이후로 정희의 삶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웃어야 하는 잔인한 연극. 정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지워가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토록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지였습니다. 정희는 단순히 버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끝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아이였습니다. 그 강한 생존의 의지가 훗날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정희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정희가 14살이 되던 해, 마을은 봄을 맞아 분주했습니다. 들판에는 모내기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구령이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그 어떤 계절의 빛도 닿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정희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마다 토할 듯 속이 뒤집히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14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나이에 품어야 했던 새로운 생명. 정희는 두려움에 몸서리쳤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털어놓자.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정희야. 우리 집안 다 무너진다. 아버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를 매섭게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또 헛소리를 꾸며내는구나. 어디 감히 내 오빠를 모함하느냐.
그날 아버지의 손길이 정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불길처럼 뜨거운 통증보다 더 아팠던 건 단 한 번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면 좋을 게 없다. 그저 불쌍한 집안일 뿐이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날카롭게 돌았지만 정희의 편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린 나이에 정희는 아이를 품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축복하지 않은 출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정희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짐, 그 아이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작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렬했습니다. 정희는 그 울음을 듣는 순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내가 짊어져야 할 더 큰 무게도 깨달았습니다. 민수를 안고 있을 때면 잠시나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빠 태호는 여전히 정희 곁을 맴돌았고 아버지는 모든 걸 부정하며 외면했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움 속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세상 누구도 정희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정희의 유일한 위로이자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정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새벽마다 울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웃으며 소풍을 가고 공부를 하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할 때 정희는 그저 아이의 젖병을 쥔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정희는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수만큼은 지켜야 한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아이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이 정희의 마음속에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작은 희망, 그것이 정희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살 소녀에게 아이를 키운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희망과 동시에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정희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소녀이자 동시에 어머니가 되었고 아이이자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절망 속에서 정희는 오직 민수의 눈동자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의 인생은 본격적인 싸움이 되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가족과의 싸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민수가 태어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밤이면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웃고 떠들 때 정희는 14살의 어린 몸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다르게 굴러간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존재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다라며 술잔을 깨뜨렸고 오빠 태호는 민수의 곁을 맴돌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정희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알면서도 늘 눈을 감은 채 방 안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또 다른 굴레였습니다. 정희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아이도 죽어버릴 거야. 그 다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밤 정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를 이불에 조심스럽게 싸고 보자기 속에 분유와 기저귀를 챙겼습니다. 창문을 살며시 열자 낡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달빛은 어두운 집안 구석구석을 드러냈고 담장 너머의 어둠은 마치 자유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며 아기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밑에 깔린 자갈이 소리를 낼까 두려워 맨발로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담장 바로 앞, 손을 뻗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리. 그때 갑자기 마을의 개가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민수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거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이 새벽에 어디 가냐?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으로 정희를 노려보며 달려왔습니다. 놀란 정희는 도망치려 했지만 손목이 거칠게 붙잡혔습니다. 품에 안긴 민수가 크게 울부짖었고 정희는 아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힘은 거셌습니다.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날 정희는 마당에 내팽개쳐졌고 얼굴 위로 쓰라린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과 공포는 몸보다 마음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외출했고 오빠도 들판으로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민수를 업고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민수가 아파서 읍내병원에 다녀오려고요. 잠시만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웃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내 마음 다 알지.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면 우리 집까지 화를 입는다.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니? 미안하다. 얘야. 문은 그 자리에서 닫혔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마다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지만 정희의 마음은 깊은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빠 태호가 방으로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넌 우리 집 여자야. 어디를 가도 너는 못 벗어나. 그 말은 정희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렷한 다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아이와 함께 떠날 거야. 살다 보면 가장 견고하게 느껴지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정희의 삶에도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늘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가족 모두를 공포 속에 몰아넣던 아버지가 어느 여름 저녁 갑자기 거실에 쓰러진 겁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술상 위엔 소주병이 몇 개나 비어 있었고 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욕설을 퍼부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몸이 비틀리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숨은 거칠게 끊어지고 얼굴은 금세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히 달려와 흔들었지만 아버지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갔습니다. 순간 집안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빠 태우는 허겁지겁 동네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약방 주인이 달려와 맥을 짚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뇌출혈 갔소. 이미 늦었습니다. 손쓸 도리가 없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섭고 견고한 벽 같던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 정희의 가슴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상여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겉으로는 참 안 됐다. 젊은 나이에 가다니 하며 애도했지만 속으로는 술에 절어 살다 결국 제풀에 갔구먼 하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오빠 태우는 상주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집안 기둥이 제대로 섰구먼 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그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를 대신 차지한 건 다름 아닌 오빠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죽음은 정희에게 모순된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두렵던 인물이 사라진 해방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오빠가 집안의 전권을 쥐게 되리라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그의 분노와 폭력이 두려웠지만 적어도 오빠를 일정 부분 제어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절망 속에서 정희는 작은 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집안의 숨소리조차 통제당했지만 그가 사라지자 집은 의외로 허술해졌습니다. 오빠 태우는 가장이 되었다는 자부심에 빠져 술자리를 전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안을 세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틈새에서 처음으로 자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민수가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아. 이번에 반드시 나가야 해. 아버지의 죽음은 누구에게는 비극이었지만 정희에게는 탈출을 꿈꿀 수 있는 첫 번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희는 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두렵고 막막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정희의 마음속에 불씨가 피어난 건 아버지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망치려는 시도가 늘 실패로 돌아왔고 더 깊은 절망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자 집은 예전처럼 철저히 잠긴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오빠 태우라는 벽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감시는 허술해졌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친구들과 어울리다 늦게 들어왔고 낮에는 집안을 제멋대로 휘두르느라 정희를 촘촘히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틈은 아주 작은 균열 같았지만 정희에게는 목숨을 걸고라도 붙잡아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 교회에 다니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정희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던 분이었지요. 하루는 민수를 품에 안은 정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 마음 다 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아기까지 잡아먹히고 말 거야. 서울로 가거라.
내가 내게 기차표를 구해줄게. 정희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눈을 감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손을 잡아준다니.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손수건 속에 감춰진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멀리 가진 못해도 서울역까지는 갈 수 있다. 이름도 새로 지어야 한다. 더는 정의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내 삶을 새로 시작해야 해. 정의는 봉투를 손에 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태호가 며칠 동안 집에 늦게 들어왔고 어머니도 장터에 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수를 꼭 끌어안고 작은 보자기에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아주머니가 준 봉투와 기차표를 챙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의 길은 달빛에 젖어 고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정희에게는 커다란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커져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요. 기차역에 다다랐을 때 정희는 민수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에 쥔 표 위에는 서울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에게 그것은 새로운 삶의 문,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출구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여전히 15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내린 서울역은 거대한 소음과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냄새,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정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길을 찾아야 한다.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지만 이제는 스스로 버텨야 해. 서울살이는 고단했습니다. 정희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김정희가 아니라 김미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해준 말처럼 과거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 도망칠 수도 새로 시작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삶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루는 허름한 식당에서 그릇을 나르고 또 하루는 빨래터에서 손이 터지도록 옷을 비볐습니다. 허들의 일을 마다할 수 없었고 민수의 입에 밥을 넣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에 손이 갈라지고 여름이면 땀에 절어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정희는 견뎠습니다. 그 모든 힘은 민수에게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아이가 이제는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서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는 정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에서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삶이었지만 바로 옆집 아주머니가 남은 국 한 그릇을 나눠주었고 시장 상인들이 민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미정 아가씨 힘들지? 그래도 애가 참 잘 자라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정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피로 맺힌 가족은 자신을 올가매는 굴레였지만 서울에서 만난 이웃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도움과 배려가 정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학에 진학했고 직장을 얻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희는 김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를 품에 안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한때는 매일이 지옥 같았고 내일을 그릴 용기조차 없었지만 결국 그녀는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정희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공포 외면당했던 진실, 그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기억 위에 새로운 삶을 덧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인생에서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란다. 진짜 기적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과거를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해도 남겨야 할 건 바로 그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문이든 창문이든 아니면 스스로 파낸 작은 길이든 탈출구는 반드시 있다는 것. 정희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사람이었습니다.